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저점은 다진 게 아닌가. 그래서 강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러시아 때문에 지수가 2,500개고 400개고 그런 장은 좀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. 이렇게 좀. 그 사이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주식시장 지금 어떻게 보세요? 점검해 주신다면.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그 네. 1월에 폭락을 했잖아요. 네. 폭락하고 2월에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. 주식시장 안 빠졌다고 얘기를 하면 안 믿으세요. 왜냐면 2월 장은 지수는 안 빠졌어요, 사실은. 1월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. 근데 하루하루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네.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2월에도 진짜 폭락했구나. 또 전쟁까지 났으니까. 근데 실제로는 2월에는 주식시장이 보합이 끝나가지고 크게 빠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국은 1월에 폭락을 하고 네. 2월에는 좀 횡보하고 지금 이제 3월 들어서는 네. 강세 분위기로 좀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전쟁은 발생은 했죠. 네. 저도 사실 뭐 전쟁까지는 생각을 전혀 못 했거든요. 뭐 진짜 안 날 줄 알았어요. 근데 이게 주식시장은 참 이게 세상 일은 모르는 것 같아요. 안 난다면 또 나기도 하고 하니까. 근데 막상 그 전쟁이 나고 나서 네. 주식시장이 빠지진 않았어요. 오히려 뭐 올라가는 모습도 나왔고, 특히 요즘에 보면 그 전쟁 수혜주로 방산주도 좋은데 뭐 조선주라든가 네. 또 원자력 발전주, 친환경주 네.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급등을 하면서 네.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. 그러니까 내가 어느 걸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체감 지수는 다르죠. 자동차 갖고 계신 분은 너무 안 좋고, 러시아 그것 때문에 좀 안 좋고, 반대로 신재생이나 뭐 조선주가 되게 좋았잖아요. 최근에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이게 오히려 이 전쟁 리스크가 수혜로 부각이 돼가지고 주가가 훨씬 셌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시장은 어쨌든 횡보하는 가운데서도 제가 좀 희망을 본 건 뭐냐면, 이런 악재가, 우리가 생각 못한 악재가 옛날에는 나오면 네. 미국의 긴축도 그랬잖아요. 뭐 7번 한다, 0.5% 한 번에 올린다 이랬는데 그때 막 폭락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 막상 전쟁이 났는데 시장이 더 밑으로 안 빠지더라고요. 무슨 얘기냐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전쟁이라든가 네. 악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내성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. 조금 오르진 못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는구나. 그러니까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구나. 네. 그리고 그걸 하나 더 느꼈던 게, 지수가 횡보하는데 옛날에는 아마 김 작가님도 그런 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 지수가 뭐 1% 이상 오르는데 네. 상승 종목이 더 적은 날도 있어요. 예전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. 예전에 3,200, 300일 때. 네.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특정 몇 개 종목이 대형주가 확 끌어당기고 나머지는 다 빠지고 있었어요. 근데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증시가 무너져 버렸거든요, 실제. 근데 지금 완전 반대인 게 지수는 잘 안 가요. 옆으로 가요. 이제 오늘 촬영하는 날은 좀 다행히 좀 급등을 하는데 네. 옆으로 가는데 하루에 상승 종목이 2,000개 가까이 되는 날도 있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 특정 삼성전자가 좀 안 갔어요. 몇 개 대형주, 삼성전자, 현대차 빼고 중소형주로 이게 매기가 확산돼 버린 거죠. 이게 전형적인 바닥권의 모습이거든요. 바닥에서 종목이 분산되고 이렇게 확 퍼지는 거죠.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이제 좋아진다는 얘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저점은 다진 게 아닌가. 그래서 강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네. 시장에 이제 좀 우리가 우려했던 뭐 이런 계속적으로 뭐 러시아 때문에 지수가 2,500개고 400개고 그런 장은 좀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. 이렇게 좀 생각. 그럼 3월달 전망은 좀 좋게 보시는 건가요? 네, 그러니까 좋게 보는 이유가 3월 2일 날 그 새벽에 파웰 의장이 청문회를 했잖아요. 청문회를 했는데 그날 이제 뭐라고 했냐면 0.25% 금리를 올릴 것이다, 3월에. 그리고 또 한 가지 했던 게, 원래는 FOMC 할 때마다 다 올리려고 그랬다,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7번 올린다는 얘기였거든요. 그리고 심지어 한 번은 0.5% 올릴 수도 있는 거고. 네. 근데 뒤에 뭐라 붙였냐면 전쟁 때문에, 전쟁 리스크 때문에 매번 올리는 건 다시 고민 중이다. 그러니까 이제 경로가 바뀐 거예요. 그러니까 가장 긴축을 100으로 딱 생각을 하면은 원래 시장은 100까지도 예상을 했어요. 근데 지금 파웰 의장의 얘기는 80에서 70으로 떨어뜨린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연준 의장도 좀 고집을 이제 안 피우는 거죠. 좀 긴축은 하는데 물가 생각도 해야 되지만 이러다 경기 망가뜨리겠다, 잘못하면. 그래서 경기를 이제 챙기려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. 그렇다는 얘기는 3월에 FOMC 했을 때 금리를 막상 올려도 시장은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. 그래서 큰 충격 없을 것 같고, 보다 어쨌든 7번을 예상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4번 아니면 5번이에요. 그러면은 생각보다 덜 올리네? 그쵸. 이런 분위기예요.
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미국 기술주나 이런 기업들이 파웰 의장이 금리 올린다는 발언이 나왔는데 폭등해 버렸어요. 네, 주식시장이 오히려 미국이. 그래서 3월 증시는 조금씩 좀 회복되지 않을까. 네. 그렇게 좀 그림은 그리고 있습니다. 그럼 아까 전에 지금 현재 좋은 그림이었던 거는 방산주랑 조선주, 원자력이랑 친환경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좀 좋아 보일 것 쪽은 어디 쪽이 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런 러시아 전쟁 때문에 뭐 유럽이 이제 천연가스를 수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. 그래서 LNG 선박에 대한 수요. 사실 작년에도 LNG 선 수요는 많았죠. 근데 네. 앞으로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방산도 독일이 GDP의 1.5%를 국방비로 쓴대요. 되게 낮은 나토 평균이 2%가 넘는데요. 근데 독일의 숄츠 총리가 이번에 그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 우리 2%로 올리겠다고. 이제 안 되겠다 싶은 거죠. 러시아 때문에. 이제 국방에 대한. 네, 국방. 아니 우크라이나도 사실 옛날에 진짜 강국이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국방국이 방위력만 해도 전 세계 4등으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 이제 중간에 있다가 뭐 핵 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 안 나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국방비를 줄여버린 거죠, 이쪽은. 근데 이제 이 난리가 났잖아요. 그래서 독일도 지금 좀 안 되겠다 싶어서 국방비를 지출을 늘리는 것 같고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중립국이잖아요, 사실은. 거기 나토 가입 안 돼 있는 국가들인데 거기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나토 가입하는 찬성 쪽의 비율이 더 높아졌대. 원래는 반대가 많았대요. 네. 원래는. 이 전쟁 나기 전만 해도. 그렇다는 얘기는 유럽에 좀 중립에 있던 국가들이 갑자기 이거 안 되겠다. 러시아가 저렇게 나오면 우리도 위험하다. 네.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결국엔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야 되겠다. 네. 그럼 이건 자주국방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장기적으로 국방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또 무기 잘 만드는 국가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방산주도 구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고 네. 그래서 이런 쪽 또 이 중간에서 또 원자력 발전도 지금 이번에 왜 원자력 발전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좀 긍정적인 발언을 했지만 그거랑 별개로 지금 유럽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수입이 줄어요. 어쩔 수 없잖아요. 그렇죠. 40%를 이쪽에서 당겨오는데 아마 절반은 버려야 될지도 몰라요, 이쪽을. 그러면은 나머지를 충당해야 되는데 LNG 운반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. 충당이 당장 안 되니까. 왜냐면 그거를 LNG, 그러니까 가스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설치가 다 돼 있으니까 러시아에서 받으면 돼요. 근데 만약 절반이 없어요. 그러면 선박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. 그 선박 터미널 같은 거 만들어야 되는데요. 근데 그거 만드는데 또 걸려요. 한 1, 2년. 그러면 결국 이제 원전을 좀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 원자력 발전은 어쨌든 뭐 위험성은 있죠. 당연히 뭐 폐기물이나 우리가 뭐 후쿠시마 사고도 봤지만 그래도 일단 친환경적인 건 맞거든요. 탄소 배출이 없어요. 그래서 프랑스는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고 독일은 너무 반대하더라고요. 원전을 정말 싫어해요. 독일은. 근데 어쨌든 유럽도 원전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는 그냥 뭐 전쟁 나서 당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지 구조적 성장인지 그냥 단기 호재인지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저희 회사에서 방송하고 오는데 한 분이 그 한 후보의 정치 테마 좀 물어보더라고요. 근데 뭐냐면 인물 테마였어요. 뭐 학벌 지원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거는 아니 뭐 그분이 당선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쨌든 선거 끝나면 끝나거든요. 수혜를 받는다는 보장도 없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일회성이죠. 근데 그런 것들은 만약에 그런 호재가 있으면 올랐을 때 파는 게 맞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에너지 관련 수혜주들은 방산주하고 계속 좋을 수 있으니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. 다만 요것만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랐어요. 이게 반영을 해가지고. 그래서 단기로는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무턱대고 막 오르는 거 쫓아가지 마시고 조정을 기다렸다가 장기 관점에서 나중에 좋은 타이밍 오면 그때 들어가시고 지금은 저는 좀 반대로 오히려 전쟁 리스크가 이제 뭐 아직 전쟁 중이지만 더 이상 시장에 이제 악재로 반영을 잘 안 하잖아요.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피해주를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피해주.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. 러시아에서 현대 기아가 1등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엄청 빠졌는데 그 기아 PER이 5배밖에 안 돼요. 너무 싸더라고요. 그리고 그러니까 3월 3일 날 인베스터 데이를 했는데 기아가 이거는 이제 기아의 목표니까 뭐 무조건 믿으실 필요가 없는데 2026년까지 시가총액 100조가 목표래요. 100조. 지금 30조죠, 30조.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주가 올리는 게 지금 목표인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면 29조. 29조. 29조니까
3배. 그러니까 3배. 정도? 예. 그러니까 2026년까지 올리겠다. 100조 되면 정말 엄청난 회사가 되는 거죠, 사실은. 그래서 지금 기아는 자동차는 잃을 게 별로 없어 보여요. 없어 보이고, 그 다음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, 그러니까 긍정적이라보다 이제 피해주 중에서 러시아 때문에 제일 많이 빠지는 업체 중에 하나, 오리온. 오리온. 아시죠? 초코파이 러시아 사람들 좋아하는 거. 제가 러시아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탄 적이 그러셨어요? 있었거든요. 그 역마다 그 서잖아요. 네, 쓰죠, 그럼 쓰죠. 초코파이 팔더라고. 아, 진짜로? 진짜로. 인기 진짜 많네요. 근데 사실 러시아 비중이 높진 않아요. 뭐 한 5%? 5% 되는데, 근데 보면 한번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회사도 지금 주가가 이게 아무튼 러시아에서 잘 나가다 보니까 이 오리온 주가 이렇게 빠졌어요. 좀 최근에 보시면 많이 빠졌죠. 이 러시아 쇼크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거예요. 근데 러시아에서 뭐 판매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오리온은 거기서 그리고 비중이 아주 높지도 않아요. 제일 중요한 시장이 중국하고 베트남이에요. 사실 오리온은. 그래서 러시아 리스크는 크진 않은데 주가만 빠졌으니까 오히려 한번 좀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 계속 좋게 보는 건 반도체. 반도체. 예, 왜냐면 반도체 계속 그 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도 저번에 미국이 규제를 했지만 러시아도 규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고 반도체가 자원이잖아요. 이 사실 반도체가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. 뭐 어느 나라든 그렇죠. 뭐 할 수가 없어. 첨단 사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으니까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는데 미국도 지금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이거죠. 근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, 유럽에도 지금 공장 지어라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한국은 어쨌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갖고 있잖아요.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사를. 그래서 반도체 중에서 그 장비 회사들. 왜냐면 이제 설비 투자 많이 하니까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오프닝 주들이 좀 최근에 올랐잖아요. 근데 리오프닝 주 중에서 여행 항공은 조금 아직은 좀 너무 좀 빠른 것 같아요. 왜냐면 당장 갈 수는 없거든요. 우리가 해외여행 가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.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만약에 가게 되면 가족끼리 또 갈 텐데 그러면은 이 가족끼리 갔을 때 아이들은 사실 백신 거의 안 맞았거든요. 그죠? 우리나라는 그 이 청소년 접종 비율이 되게 낮잖아요. 예, 이제 부모들이 걱정을 하니까 안 맞는 비율이 높은데 그러면 가족 여행은 가기가 사실상 힘들어요. 올해 안에는. 그러면 가면은 자기 혼자 가거나 그러니까 소규모 단위로 가겠죠.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뭐가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. 근데 어쨌든 이제 최근에 여행주나 항공주가 좀 많이 올랐지만 조금 시차는 좀 있으니까 조금 이쪽보다는 그래도 저는 국내 여행 지금 트렌드가 많이 좀 확산이 됐잖아요. 그래서 국내에서 호텔주들, 국내 호텔 요새 호텔 신라도 호텔 매출 엄청 늘었대요. 예. 그래서 국내 여행 관련된 기업들도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돈도 잘 벌고 실적 좋고 한데 주가도 싼데 못 오른 리오프닝 주가 그 백화점. 예. 백화점주는 이제 해외여행을 가면은 좀 반대로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.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안 가는 대신에 그 돈으로 거기 쓰는 네, 거기 쓰니까. 근데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해봤어요. 백화점을 물론 이제 그거는 인정을 하죠. 뭐 해외여행 가면은 백화점 소비가 줄 수는 있어요. 그렇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. 백화점들도 한번 제가 현대백화점도 한번 보시면 뭐 그런 이슈만이 아니더라도 진짜 이게 월봉만 보시면 지난 몇 년간 12만 원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거든요. 20만 원에서 여기 보시면. 네. 이게 2012년입니다. 11년. 이게 왜 빠졌냐면 대형마트에 치이고 거기에 온라인에 치였잖아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돼요. 온라인은 이미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온라인이 이렇게 활성화돼도 백화점에서 가는 그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은 사요. 가서 직접 가서 구매를 하고 왜냐면 백화점 가서 이렇게 물건을 구입할 때 또 다르잖아요. 그 느낌이라는 게. 그렇죠. 예. 그래서 백화점을 선호하시는 분도 많아요. 그러니까 2018년도 이후부터는요. 사실상 이제 온라인 리스크는 별로 없어요. 이제 온라인 때문에 안 되는 건 다 알아요.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게 악재는 아닙니다. 그래서 주가가 이게 빠진 거니까. 그럼 여기서 이제 앞으로 백화점이 올라가려면 지금 리오프닝 때문에 백화점 소비 늘었는데 명품 소비가 줄겠냐. 저는 해외여행 간다고 줄 것 같지는 않아요. 지금 그냥 트렌드 같아요. 명품 소비. 그 아침에 제가 그 3프로 가잖아요. 3프로. 거기에 이제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그 연결 통로에 그 오픈 스튜디오. 오픈 스튜디오 있잖아요. 근데 오늘 아침에 딱 가는데 방송하러 깜짝 놀랐어요. 왜? 백화점 쪽이 아직 열지도 않았는데 줄이 뭐 오픈런인가 그건가? 그런가 봐요. 깜짝 놀랐어요. 아니 그냥 줄이 저희 지하철역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.
그러니까 보면은 사람들이 이 백화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진짜 끝이 없고, 그 더현대가, 저는 현대백화점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, 백화점이라는 게 이제 우리 고정관념 있잖아요. 거기 가면, 백화점 딱 가면 시계도 없고 좁아요. 그리고 매장이 아주 좀 빽빽해요. 빡빡하죠. 예, 깔끔은 예, 하지만. 깔끔하고 딱 1층 가면 이제 화장품부터 해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쇼핑만 하고 나오게, 이게 대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돈을 쓰게 만드는 건데, 그리고 주요 소비층이 대부분 50대, 60대. 백화점 그죠? 예. 중년 이제 중장년층이 가서 좀 소비를 약간 고급 소비하는 거죠. 근데 더현대 서울에는 젊은 층이 진짜 바뀌었어요. 많아요. 예. 그래서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. 걱정을 했어요. 왜 그랬냐면 저 딱 만들어 놓고 봤는데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. 중간에 공간이 무슨 공원이 하나 있고, 맞아. 그리고 매장도 너무 넓어가지고 이게 그 쇼핑을 하려면 좀 힘들어요. 이게 좀 그 돌아다니려면. 그래서 이게 딱 보니까 설계부터 이 공원도 만들고 MZ세대를 딱 겨냥했다는 느낌은 솔직히 들었어요.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. 아니, 백화점의 주요 소비층은 분명히 5, 60대가 맞는데 이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20, 30대를 겨냥해서 만들었다. 그럼 장사 될까? 근데 제가 한 번씩 가봐요. 작년에 한번 가봤는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. 저는 여기 근처라서 진짜 거기 뭐 대단한 거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커피 마시러 커피 마시러. 2주에 한 번 무조건 가요. 아, 그래요? 거기가 너무, 그러니까 거기 갔다가 다른 백화점 가보시면 너무 좁아요. 맞아. 답답해, 뭔가. 네, 맞아요. 거기를 경험해보니까. 네. 근데 그게 처음엔 저도 이러면 매출이 안 나올 텐데 걱정했는데 기우였어요. 그게 아니고 개장한 지 딱 1년 됐잖아요. 네. 벌써 8천억 찍었대요, 매출이. 8천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, 이게. 1년에 1조 가까이 찍는 백화점이 별로 없는데. 그렇죠. 그래서 더현대 그 MZ세대 공략은 성공했고, 온라인화도 되지만, 네. 지금 MZ세대들이 새로운 소비층이 분명하잖아요. 이 사람들은 오프라인 감성도 되게 강해요. 이런 데 가서 내가 직접 돈 내고 사는 거. 그런 것들. 그래서 제대로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, 현대가. 근데 그렇게 잘 되는데도 시장은 단지 백화점. 이런 인식 때문에 너무, 그래서 저는 설사 제 아이디어가 틀리더라도 잃을 게 있냐 이거죠, 여기서. 너무 싸니까. 그래서 백화점주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3월에 네. 좀 흔들린다면 리오프닝 주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좀 괜찮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,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, 의류주가 제가 깜짝 놀란 게 4분기 실적을 봤거든요. 네. 의류주들이 실적이 너무 좋더라고요. 김 작가님은 이렇게 옷 살 때 뭐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세요? 아니면 뭐 저는 특별히 그냥 뭐 브랜드보다는 그냥 마음에 드는 가성비. 가성비. 너무 비싸면 그냥 이거 못 사겠어. 브랜드보다는. 근데 요새 의류 회사 이게 특징이 MZ 세대를 많이 타겟을 하잖아요. 확실히 그게 유행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FNF가 MLB 아시죠? MLB가 사실 자기네 회사 브랜드가 아니잖아요. 미국에서 이제 브랜드만 따온 거죠. 디스커버리도 그렇고. 그 다음에 더 네이처홀딩스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. 이런 거에 MZ 세대들이 엄청 열광하더라고요. 그런 브랜드. 뭐 요새 보니까 여기에 CNN 달린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, 종류가. 근데 그게 트렌드인데 우리나라 그런 기업들의 실적을 봤어요. 그래서 실제 이게 돈 잘 버나? 네. 근데 진짜 다 깜짝 실적이에요. 더 네이처홀딩스 거기다가 그 칸골 아시죠? 이게 캥거루 모양 있는 거. 많이 있더라고요. 네, SJ그룹. 이 기업도 제가 저번에 실적을 봤는데 실적들이 너무 좋아요. SJ그룹도 실적이 너무 잘 나왔고,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더 네이처홀딩스도 실적이 잘 나왔고, 뭐 SJ는 많이는 가지는 않았지만 그 더 네이처홀딩스도 한번 보시면 주가 좀 많이 올랐어요. 실적이 좋더라고요.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그 여우 모양 아이콘 여우 모양은 잘 모르겠네요. 뭐 있어요. 지금 자막 뜨고 있을 건데. 그래요? 여우 엄청 모양? 비싸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요. 요새 니트 가격 보고. 옷도 비싸요. 네. 근데 그런 브랜드 가치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돈을 주저없이 써버리더라고요. 근데 뭐 요새 온라인화도 많이 되곤 있는데 그 확실히 그러니까 옛날처럼 의류는 성장을 못하는 건 맞죠. 뭐 인구도 정체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브랜드 가치로, 그리고 중국에 또 진출을 하니까 긍정적인 것 같아요. 거기다 이제 리오프닝 되면 OEM 회사들, 그 뭐 이렇게 뭐 나이키나 노스페이스가 발주하면 만들어주는 회사들, 이런 회사들도 좋을 수 있는데, 그런 회사들 중에서 요새 보니까 뭐 JS 코퍼레이션, 우리 흔히 아는 뭐 영업무역 한세실험 말고 요 JS 코퍼레이션도 있고요. 호전실업, 얘는 이제 JS는 그 회사예요. 그 핸드백, 미국 핸드백 만들어주는 회사고, 호전실업은 이제 노스페이스 있죠. 그 옷 대신 만들어주는 회사. 이런 회사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요, 주가를 떠나서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, 진짜. 그러니까
올해는 무조건 숫자입니다. 네. 올해 투자의 1순위는 네. 그냥 꿈만 있으면 안 되고 무조건 숫자로 나를 증명해주는 실적이 업체들한테. 나옵니다. 예. 근데 의류주가 숫자로 좀 증명을 잘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의류업종도 좀 계속 올해 좀 봐야 될 업종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말씀해 주신 정리만 하면 좀 좋게 보시는 쪽은 방산주랑 원자력 쪽이었고 좀 그다음에 그건 이제 좀 길게, 아, 길게. 개인 호흡으로 좀 그다음에 봐야 피해를 받은 업종 중에서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자동차랑 이제 뭐 음식료. 오리온, 뭐 오리온. 반도체, 예. 리오프닝에서 여행과 항공은 좀 아닌 것 같고 뭐 호텔과 백화점, 의류. 예, 근데 사실 여행은 진짜 어떻게 보면 그 부모님만 간다 하더라도 자녀가 있는 집들은 못 가요. 사실 갈 수가 없어요. 뭐 갔다 오면 본인이 어쨌든 또 조금 더 위험에 노출되니까 네. 어쩔 수 없이. 그러니까 아이가 없거나 뭐 혼자 가거나 뭐 친구끼리 가거나 뭐 그건 이렇게 뭐 가능하겠지. 뭐 그러면 상관은 없는데 네. 대부분 가족 단위로 가는 거는 그리고 뭐 노부모님 모시고 가는 것도 솔직히 힘들거든요. 아, 좀 부담스럽죠. 예, 부담스럽죠. 아직은 진짜 아직은 오미크론이 완전 끝난 건 솔직히 아니거든요. 그래서 아마 가더라도 좀 제한된 예, 그런 쪽에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. 네, 안녕하세요.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. 2022년도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이 담긴 요약집을 제가 직접 작성하였으니까요. 새로운 투자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. 신규 발견된 그 2022 트렌드 요약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요약집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신 신규 고객님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 계좌 개설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. 먼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베스트 모바일 앱을 설치하신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계좌 개설 시 개설점은 반드시 다이렉트로 선택하셔야 합니다. 이벤트 신청 고객님께는 요약집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 시 바로 사용 가능한 주식 상품권 5,000원권도 저희가 입금해 드리니 참여하셔서 혜택 모두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연락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 2022년 주식시장 전망과 메가 트렌드 산업 내용, 주식 트렌드 요약집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.